그럼 바로 제가 모멘텀 1차 발표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논문은 바이브입니다. Video Inference for Human Body Pose and Shape Estimation 인데요. 제가 최근에 휴먼 바디를 3D로 나타내는 게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입니다. 이 논문이 2019년에 씌워졌는데 이전 연구에서는 좀 깨졌네요. 그 사람의 휴먼 포즈를 3D화 할 때 싱글 이미지에서 3D 휴먼 포즈로 만드는 연구가 활발했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결국 인간의 휴먼 포즈를 3D로 만들기 위해서는 싱글 이미지보다는 비디오가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3D 휴먼 포즈 태스크를 비디오 영역으로 확장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장해 보고자 했는데 이 비디오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lack of 2D, 3D mapping annotation으로 일단 2D의 뭐 관절 좌표나 이런 건 있지만은 그 관절 좌표가 진짜 이 3차원 좌표에서 3D 좌표로 매핑될 때 그 페어된 데이터셋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lack of in the wild dataset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3D 데이터 좌표를 측정할 때는 실내에서 센서들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 너무 실내에서만 하다 보니 이 데이터셋의 분포가 다양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n the wild, 즉 바깥에서 이런 바깥에서 만든 3D 데이터셋이 없다는 게 문제여서 결국 이 저자는 어떻게 하냐, 아마스 데이터셋이라는 3D 모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이랑 그리고 언페어드된, 그러니까 완전 따로 2D 키포인트 데이터셋 이 두 개를 활용해서 훈련시켜서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 방법론이 시퀀스 겐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구조를 짰냐? 크게 두 가지로 짰는데요. 첫 번째는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뭐 제너레이터는 예상하셨다시피 비디오를 입력받으면은 그 비디오의 사람에 맞는 3D를 만드는 거고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제너레이터가 만든 3D를 이게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겁니다. 그 판별할 때 기준이 아까 말했던 아마스 3D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 3D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이 실제 만들어진 데이터셋이 과연 정말 비슷한가, 이걸 기준으로 real or fake를 판별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은 아까 시퀀스 겐 방법을 활용한다 했는데 결국 제너레이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더 진짜처럼 만들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더 교묘하게, 더 정확하게 판별하도록 학습이 되는 형태입니다. 먼저 제너레이터 부분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는 보시다시피 엄청 간단합니다. 일단 비디오를 입력받아서 CNN을 넣습니다. 근데 이게 비디오다 보니 이 프레임 이미지 T개가 생기는데 이 T개를 동시에 CNN에 넣으면은 FIT, 즉 T개의 피처 벡터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 만들어진 이 피처 벡터들을 RNN 계열인 GRU에 넣는데요. 이 GRU에 넣는 이유가 뭐냐? 결국 싱글 이미지랑 다르게 비디오는 시간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흐름의 정보를 안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템포럴 인코더인 GRU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이 CNN으로 만들어진 피처 벡터가 GRU를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로 나오게 되는데, 이 레이턴트 벡터는 결국 GRU 데이터 그 모델 구조에 따라서 이전 프레임에 베이스된 레이턴트 벡터가 생성됩니다. 이게 이 논문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 시간의 흐름을 반영해야 사람이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거나 포즈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전 프레임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성된 레이턴트 벡터가 있어야 그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GRU는 간단히 설명드리려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RNN 계열이고 두 개의 게이트로 이전 정보와 이전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게이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레이턴트 벡터들을 리그레서에 넣어서 파라미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SMPL 파라미터로
3D 메쉬를 만드는데 뭐 반복론 중 하나이고요. 근데 이 리그레스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중간에 보시다시피 반복적인 피드백을 적용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레이어가 3개가 있죠. 3번을 반복한 건데 이 반복을 할 때 입력과 출력이 어떻게 되냐? 먼저 처음에는 그냥 무작위 평균값으로 저 파라미터 세타 k를 집어넣습니다. 그 세타 k랑 같이 뭘 집어넣냐? 전에 요 GRO의 결과값인 레이턴트 벡터 GI를 같이 집어넣고 그러면은 결과물로 k 플러스 1번째 그 파라미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 k 플러스 1번째 파라미터를 다시 이터레이티브하게 입력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으로 집어넣으면서 나오게 된 최종 아웃풋이 여기 세타 햇입니다. 세타 햇의 그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세타랑 베타가 그 SMPL 파라미터인데요. 세타는 t개가 있고 베타는 1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세타는 t개가 있고 베타는 1개가 있냐? 저게 뭐길래? 결국 세타는 그 SMPL에서 포즈 파라미터를 의미하고요. 베타는 사람의 쉐이프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t개는 그 비디오에서 t개의 프레임이 있다는 거고 1개의 프레임마다 포즈 파라미터가 하나씩 할당되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는 한 사람을 3D 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쉐이프 파라미터는 뭐 막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그 사람의 모양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나오는 것도 저 베타 파라미터는 t개가 나오게 됐는데 마지막에 그거를 에버리지 플레잉 해가지고 평균을 때려 넣어서 집어넣게 됩니다. 다음은 제너레이터의 로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너레이터의 로스는 크게 4개의 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D 로스, 2D 로스, SMPL 로스, 그 다음에 Adversarial 로스입니다. SMPL 로스는 저희가 아까 여기 리그레서에서 SM 파라미터를 추출했잖아요. 그거를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그 로스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D 로스는 어떻게 계산하냐? 저희가 만든 그 출력값인 SMPL 파라미터에서 저 오른쪽에 vertex 행렬 V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게 6890 곱하기 3이 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결국 여기서 나온 쉐이프 파라미터랑 포즈 파라미터로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할 수 있는 6890개의 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3은 뭐냐? x, y, z 이거겠죠? 그럼 이 V행렬에다가 W로 곱해서 이 x 햇을 만들게 되는데 x 햇은 그 23개의 관절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럼 W가 뭐길래 이 W는 저희가 6890개의 벌텍스라고 했죠. 그럼 W는 각각 벌텍스마다 갖고 있는 그 관절의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곱해주면 결국 23개의 XYZ 좌표인 X 햇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기서 K 곱하기 3이라고 했는데 K는 계속 말했듯이 23으로 말하고 있는데 보통 관절의 위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3D 좌표를 만들었으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랑 계산을 하고 그럼 2D는 또 어떻게 계산하냐? 방금 만든 3D 좌표를 카메라 정보랑 빛 정보 이런 걸 이용해서 2D로 재투영을 하게 됩니다. 재투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라운드 트루스랑 당연히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제 SMPL 3D 2D 로스는 이해가 됐고 저기 Adversarial 로스가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뒤에 말씀드릴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PG에 따른 PG 분포에 따른 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로 가야 로스가 줄어들게 되는데 결국 이거를 한국말로 잘 설명하자면은 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결과물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했을 때 리얼, 진짜로 판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제너레이터는 결국 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자기가 만든 결과물이 진짜로 판별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뭐길래 왜 필요할까 하고 말했는데 여기 논문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이제 2D 키포인트를 만들 때 SMPL 파라미터에서 6890개의 그 벌텍스를 만들고 거기서 투영해가지고 2D 키포인트를 매칭합니다. 근데 그 결과 2D 키포인트는 매칭은 되는데 약간 사람이 낼 수 없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2D 키포인트는 맞지만은 이건 사람이 낼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다. 그걸 판별하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구조가 껴있게 됩니다. 결국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최종 목표는 시퀀스 간의 포즈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냐 안 됐냐 이걸 판별하는 거고요. 이 구조를 다시 보시면은 여기 제너레이터가 만든 파라미터들 있죠. 이 파라미터들이 F 함수에 들어가 됩니다. 이 F 함수가 뭐냐면은 아까 언급했던 GRU 그 RNN 모델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 GRU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은 이 GRU는 그 시퀀스 정보를 받아들여서 또 레이턴트 벡터를 뱉어내고 여기서는 또 한 단계를 더 하는데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여긴 점이 자기는 이 프레임별 레이턴트 벡터를 어텐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트랜스포머 어텐션이 아니라 그냥 저 레이턴트 벡터를 파이 함수에 던져서 스칼라로 만들고 그걸 가중치로 만들어서 다시 시그마 가중치 레이턴트 벡터를 하면은 결국 그 각 프레임별 중요도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행동을 3D화 하는데 어떤 프레임이 더 중요하냐, 어떤 프레임의 가중치가 더 높냐 이거를 어텐션 풀링을 통해서 해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 풀링을 해서 결국 최종 확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인데 딱 보면은 PR 분포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로 가고 PG 분포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0으로 가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PR은 그 저희가 받은 아마스 데이터셋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D 모션 데이터셋으로부터 추출한 리얼 모션 시퀀스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 즉 리얼로 판단하게 만들고 PG,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3D에 관해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빵, 페이크로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를 정리를 하면은 맨 위에는 저희가 말했던 제너레이터 로스이고 맨 아래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인데 아까 헷갈렸던 애드버서리얼 로스가 이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이해가 돼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너레이터의 애드버서리얼 로스는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3D가 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로 판별하게끔 즉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을 만큼 진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개인 방법이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를 또 구별해내기 위해서 더 정교해지게 학습이 됩니다. 다음 익스퍼리먼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총 3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요. 3D PW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평가 지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MPJPE입니다. MPJPE는 그 관절의 3D 위치 오차의 평균을 의미하고 앞에 PA가 붙은 PA, MPJ, PE는 기본 MPJ, PE의 스케일링 보정, 회전 보정을 한 결과값을 의미합니다. 그럼 저 오른 세 번째 PB 값은 뭐냐? 아까 말했듯이 6890개의 벌텍스가 있다 했죠? 그 벌텍스 간의 3D 오차 평균을 의미하고 엑셀레이션은 그 관절의 가속도 오차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높을수록 좋은 지표가 있는데 저기 두 번째 데이터셋의 PCK라는 지표입니다. PCK는 그 2D, 3D 관절이 허용 오차되어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3D PW는 아까 말했듯이 밖에서 찍은 인더 와일드 데이터셋입니다. 이 인더 와일드 데이터셋으로 본 결과 다른 모델들보다 확실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논문에서는 3D PW를 학습을 했는데 이 위에 있는 다른 모델들은 이 데이터를 학습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3D PW를 빼고 학습한 다이렉트 컴패리전 버전과 비교를 해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 바이브 모델이 엑셀레이션 측면에서는
저 위에 있는 모델보다 좀 떨어지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저자는 저 위에 있는 논문 그 모델이 Temporal HMR이라는 모델인데 저기서는 공격적인 스무딩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스무딩과 어큐리시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우리 모델은 그 적절한 균형을 찾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아래 사진을 보여줬는데 위에 있는 모델이 논문이 발표한 바이브 모델이고 아래에 있는 모델이 그 아까 비교군 모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확실히 어큐리시가 우리 게 더 좋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블레이션 익스퍼리먼트를 진행했는데 왼쪽에 있는 표는 그 모션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효과를 입증하려고 한 결과입니다. 그냥 제너레이터랑 제너레이터에 엠포저를 추가한 것보다 우리가 만든 모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말한 엠포저는 그 제너레이터 로스의 항을 추가해서 VA의 공간 밖에서 벗어난 좀 비현실적인 거를 억제합니다. 제가 지금 모션의 정보를 모델링 하는 건데 우리는 이 방법보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한 게 더 좋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까 저희가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레이턴트 벡터를 어텐션을 했잖아요. 각 프레임의 중요도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어블레이션 한 건데 여기서 레이턴트 벡터를 그냥 컨캣한 것보다 어텐션 한 게 효과가 훨씬 좋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익스퍼리먼트를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가 주장한 컨트리뷰션은 우리는 그 템포럴 인코더를 위해서 리커런트 아키텍처를 인트로듀스 했고 또 앞서 언급했던 모션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모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한 개인 방법으로 효과를 높였다. 그리고 그냥 컨캣하는 것보다 어텐션 풀링으로 각 프레임별 중요도를 학습하는 게 좋았더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퓨처 워크를 제안했는데 제가 아까 그냥 단순히 어텐션 풀링을 해서 했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더 발전된 셀프 어텐션 구조를 활용해보는 거 어떨까? 그리고 지금은 단 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멀티퍼슨으로 한 3D 모델링도 연구를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거는 사람이 화면상에서 가려졌을 때 그걸 다시 트래킹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연구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